네, 반갑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메타버스가 가지는 어떤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메타버스가 그런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도대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기술적 동인을 통해서 앞으로 진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산업적으로 내지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어떤 가치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에는 가상경제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결부시켜서 과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 얼마만큼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분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유용하게 증강된 현실 세계, 그리고 상상을 실현한 가상 세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다차원의 디지털 시공간들의 집합을 저는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우주 같아요. 이 다음 세션에서 피터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왜 우주 같냐면 우주에는 정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수천조 개의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우주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우주와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주와 같이 함께 팽창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곳도 수많은 로블록스, 수많은 포트나이트, 수많은 세컨 라이프들이 다 결합돼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야, 도대체 그게 뭐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의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이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삶도 지금 많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강연을 듣는 것도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아마 그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그 비대면의 어떤 기술적 변화만을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급진적인 기술 변화들을 전부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큰 글로벌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글로벌 현상의 본질을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아마 좋아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월드 게임이고 메타버스죠. 이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마커스라고 하는 친구가 2009년에 디지털에다가 레고를 만들면 얼마나 신날까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취미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2주 만에 개발한 게임이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신나하고 좋아하면서 유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2억 카피 이상이 팔렸고, 지금 전 세계 1억 2천만 이상이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크래프트의 인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고요. 2014년에는 급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만들 때 영감을 얻었던 그 레고, 사실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던 블록이었는데요. 지금은 역으로 온라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레고에서 마인크래프트 버전의 레고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15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목격한 현상일 거예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온라인에 영향을 줬고, 온라인에 존재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져서 결국은 오프라인에 또 역으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서로 닮아가고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그게 우리가 그동안 한 20여 년간 지켜봐왔고 경험해왔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레고에서 히든 사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블록은요, 조립을 하면 끝, 완성, 이게 아니고요, 조립하고 나서 스마트폰 앱을 켜서 탁 비추면 갑자기 내가 만든 블록이 살아납니다. 성에 막 유령들이 날아다니고 나는 헌터가 돼서 그 유령을 잡고 누구는 쫓고 누구는 쫓기는 그런 게임의 세계로 확장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고 히든 사이드에서 현실 세계는 어디까지며 가상 세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눈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의 경계가 사실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의되지 않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현실이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실인가?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실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혼란스러움이 생기실 텐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메타버스 현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렇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경계가 흐려지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계가 사라지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발견되는 것, 그게 앞서 세션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대항해 시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결국 우리 현재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달라진 그 차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산업적으로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열풍,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유행 아닌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3년만 지나면 4차 산업혁명처럼 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2%가 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과 늘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늘 인터넷과 함께하고 인터넷에 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과반이 인터넷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메타버스 시티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컴퓨팅 파워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팅 파워다라고 하면 CPU를 생각하시죠. 컴퓨터의 두뇌. 그런데 이 CPU 말고도 컴퓨팅 파워를 상징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GPU,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얘기합니다. GPU가 원래는 여러분들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됐냐면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 할 때 좋은 GPU가 있어야죠. 영상 처리하시는 분들이 영상 처리할 때 GPU가 좋아야 영상 렌더링을 빨리 끝냅니다. 게임하는 친구들, 고해상도 고사양의 게임을 하려면 GPU가 빵빵해야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그래픽을 처리하던 이 칩셋이 21세기 들어서 특히 2010년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앞서 세션에서 얘기했죠. 인공지능.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 기억하실 거예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던 바둑 경기. 당시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었고요. 기계학습, 딥러닝을 기반으로 바둑을 학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알파고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GPU입니다. 그래서 GPU를 다른 말로 뉴럴 프로세서라고도 부르죠.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게 만들었던 비트코인 열풍.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열풍이 일면서 당시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채굴, 마이닝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금을 캐듯이 채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것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GPU로 처리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블록체인마저도 GPU가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21세기 가장 파워풀한, 가장 파괴적인 기술 두 가지를 들어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들 텐데요. 이 두 가지가 다 GPU의 역할이 지대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GPU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 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GPU를 얘기하느냐? 메타버스의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시각화되고 가상화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동안 세상과 다르게 메타버스는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앞서 세션에서 뇌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시각적으로 보여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보여지게 만들려면, 정말 진짜처럼 보여지게 만들려면 GPU가 좋아야겠죠. 이렇게 발전한 GPU 성능은 지금 우리 눈앞에 진짜 같은 가상세계, 현실과
가상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은 작년 2020년 10월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 헤드셋을 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에요. 안 써보신 분들은 그게 뭐 놀라워, VR 헤드셋 뭐 옛날에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있었잖아. 하지만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요, 원래 VR 헤드셋을 제대로 쓰려면 좋은 사양의 GPU가 들어있어야 되다 보니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만든 오큘러스부터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컴퓨터가 전에 내장이 되었거든요. 생긴 게 VR 헤드셋이지 사실은 컴퓨터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머리에 쓰는 컴퓨터라는 의미이고요. 게다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졌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을 들여 샀던 그 세트가 오큘러스 퀘스트에서는 이제 4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는 출시하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100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100만 대가 팔렸고요. 올 상반기 누적 460만 대, 그리고 지금 하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현재 아마도 800만 대, 900만 대를 넘어서 팔리고 있을 거예요. 곧 1000만 대가 팔릴 겁니다. 이 숫자가 뭐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플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와서 우리 삶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열었죠. 그 당시 애플 아이폰이 100만 대까지 팔렸을 때 걸렸던 시간이 74일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랑 비슷하죠. 1000만 대까지 팔리는 데 걸렸던 시간도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삶 속에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가 스며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 PC 같은 엄청난 파워의 컴퓨터,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를 우리는 지금 늘 가지고 다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고 있죠. 메타버스의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가상화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서야 또 하나씩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불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이 빠르게 식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유가, 드디어 이런 디바이스를 가진 유저들이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실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그냥 비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컴퓨팅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산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스마트폰 이후에 또는 태블릿 이후에 물론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할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저것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 계속 저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팽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만 해도 실제 거기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 지구보다 더 큽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 하나의 사례밖에 안 되는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가 지구보다 더 커요. 엄청난 크기이죠. 근데 확장할 수가 있어요. 포트나이트, 뭐 다른 수많은 것들이 또 존재하죠. 이브 온라인이라고 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메타버스 관련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세계는 지구가 진짜 점으로 하나 찍힐 수밖에 없는, 이후에 피터가 진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디지털에서는 그거마저도 제약이 없고 언제든 우리는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한 세상이 메타버스 안에 있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상상들이 실현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트레이스 스캇이라고 하는 미국 래퍼는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비전 투지역이 만들어진 게임에서 메타버스로 진화한 이 게임 안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5차례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오디언스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했을 때는 무려 1230만 명이 아바타로 들어가서 게임 안에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1230만 명이면 서울의 인구보다도 많고요.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인 곳에서 12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이런 상상과 이런 스케일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어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모든 산업이요, 모든 우리의 삶이요. 앞서서도 얘기했겠지만 25년 전 닷컴이나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던 그 시기로 만약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닷컴이 과연 어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산업이 가장 크게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모든 산업.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산업이 아니라 모든 곳과 연결돼서 모든 곳의 가능성과 모든 곳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곳 안에서도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메타 휴먼,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도 바꿀 수 있고,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뭔가 이렇게 게임 같은 세계를 만드는 데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수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알렉스 킴만 테크니컬 펠로우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 현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 삶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열심히 메타버스를 그들이 새로운 캐시플로우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끌고 내려와서 이것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라고 하는 혼합 현실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메쉬라고 하는 애저 위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부른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결합해서 이것들을 증강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진정한 메타버스의 기업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가상 오피스도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건 저걸 뒤집어 쓰는 순간 내 앞에 40인치 모니터 3개가 생기고요, 4개, 5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상 키보드로 작업을 하고 서핑을 하고 무엇인가 궁금할 때 친구들을 메신저로 불러서 아바타와 함께 토론을 하고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만 있어도 아주 넓은 새로운 비즈니스 사무실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호라이즌 워크룸스 같은 것들도 최근에 출시를 해서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실험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가상 세계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시작해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서 그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현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무엇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물리적 제약이 있을 거고요, 거리에 대한 제약, 시간에 대한 제약,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안에는 그런 제약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숨을 못 쉬지 않아. 우리가 산소통이 없어도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고 우주선이 없어도 우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현상의 초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수많은 가능성들과 가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상 경제입니다. 버추얼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현실 세계에도 우리 경제라는 게 존재하죠. 누군가는 무엇을 생산하고 누군가는 무엇을 소비하고 또 교환하고 가치가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또 만들어내는 것. 로블록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 매일 4,400만 명의 유저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2시간 이상 게임을 합니다. 와, 그렇게 재밌어? 재미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재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게임을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그 안에 아이템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저작 툴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실제로 약 800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저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게임이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자마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로블록스 안에는 오징어 게임이 지금 1,000개가 넘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저 안에서 저렇게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저 게임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현실 세계 머니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엄청난 가능성이겠죠.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여기는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모든 땅이 NFT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라고 하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교환할 수가 있고요. 소더비라고 하는 우리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경매 회사죠. 그 회사가 저 안에 샵을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능해진 이유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창작자 생태계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파생한 NFT라고 하는 난펀지블 토큰이라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디지털이 갖지 못했던 속성,
디지털은 무한 전송, 무한 복제를 하더라도 돈이 거의 들지 않고요. 원본과 사본이 똑같습니다. 그 덕에 디지털은 그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NFT라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거기에 유한성, 그리고 진위성, 소유성 같은 것들을 증명하면서 오히려 그게 제약이 돼서 디지털 세계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에셋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차례 다른 분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메타 휴먼,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와 버렸죠.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 눈앞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생겼고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을 못 만들까요? 저 안에는 수많은 그래픽 기술, 가상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진짜 사람 같은 사람, 가상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가상 세계와 진짜 것처럼 진짜 인간과 가상 인간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휴먼, 지금은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메타 휴먼들은 현실 세계의 광고에서 보이는 이 가상 인플루언서들밖에 없죠. 그들이 되지도 않지만 엄청나게 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가 크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날립니다. 마케팅에서, 브랜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진짜 가능성은 앞으로 더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현실 세계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가상대로 어마어마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단 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외에 내가 될 수 있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가상 세계의 가상 아이덴티티를 갖는, 예전에 게임이었으면 NPC라고 불려, 이제는 정말 많아지고 확장되면서 NPC로서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우리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3, 4분면으로 나눴지만 어쩌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만나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우리는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으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이 현상, 지금 그동안 기술이 우리에게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우리를 확장하고 우리 능력들을 어마어마하게 배가했던 것처럼 저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도 또 그렇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중요한 환경의 변화와 중요한 어떤 그 동인을 저는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 여러분들의 상상에 실현되는 메타버스, 기대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